자, 우리가 130페이지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는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보면 시각이 있죠. 청각이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위치 감각 또는 평행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각과 후각, 각종 피부 감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합한 자극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 자극에 반응합니까? 당연히도 위치죠.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혹시 나는 자외선을 보는데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난 적외선도 보잖아 하는 그런 사람들 없죠. 비즈발라이트 가시광선 파장 영역으로 따지겠습니다. 대략 파장으로 따지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런 파장 영역을 우리 시각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각 듣겠답니다. 당연히 음파입니다. 이 음파는 진동수 입장으로 볼 때 음파의 진동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 흔히 말하는 가청 주파수라는 의미를 씁니다.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진동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진동수가 더 커버리면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초음파라는 의미를 쓰죠. 아십니까? 우리 몸의 평감각은 중력을 느끼거나 또는 회전의 관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력을 느끼는 것은 전정기관이, 회전을 느끼는 것은 반고리관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미각과 후각은 각각의 화학 물질을 느끼는데요. 미각은 액체 상태를, 그리고 후각은 기체 상태를 느끼죠. 피부 감각의 통점이다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겠고요. 뭐 압점, 압력, 힘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점이나 냉점처럼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압력, 경우에는 힘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우리의 피부에 대한 적합한 자극이 되겠군요. 이해했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중3 대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세페이드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맨 앞에 이런 얘기들이 살짝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탕물 맛보면 어때요? 달죠? 그렇지 않겠어요? 설탕물 달다면 모두 다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 1000리터를 준비해왔습니다. 물 1000리터. 여기에 설탕 0.01g을 넣어봤어요. 설탕물 1안이다. 설탕물 아니에요? 물 1000리터에 설탕 0.01g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농도가 극히 희박하지만, 농도가 극히 작지만 설탕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설탕이 단맛이 느끼실 수 있는 분 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축 어떤 자극에 대해서 Y축 반응의 크기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탕물을 맛봤을 때 다네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세게 있어야 됩니다. 작심에 대한 최소한의 농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소금물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거 좀 짠데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우리는 역치라는 이름을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달다고 느낄 수 있는, 짜다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 자극 세기, 역치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역치에 대해서, 역치 미만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아니라고, 역치 이상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네요.
근데요, 역치보다 더 강하다 해서 반응 크기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경이나 하나의 근세포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실무율이 적용된다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실무율이 적용되는 것은 단 하나의 신경, 단 하나의 근세포에 이런 자극을 주었을 때 역치 미만의 자극이 돼서 아무 반응이 아니라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 돼서 모든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실무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다발, 여러 개의 신경이 모여 있어요. 또는 근세포들이 여러 개 모이니까 전체 근육. 이렇게 되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크기는 하겠습니다. 신경다발의 역치가 모두 다 동일할까요? 신경다발의 모든 신경이 다 역치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세포, 모든 근세포들이 모두 다 똑같은 역치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신경이 먼저 반응하고 이후에 역치가 커진 신경들이 조금씩 반응이 증가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실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즉 전체 근육 또는 신경다발 이런 데서는 역치가 서로 다른 신경 또는 역치가 서로 다른 근세포들이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무율이 적용되는 것은 하나의 신경에 대해서 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학년에 올라가서 생명과학원을 공부하면 활동 전위의 크기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응의 크기라는 것은 활동 전위의 크기 이런 식으로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 아직 130페이지 감각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 내용 정리하는 와중에 소개되는 겁니다. 노트책이 있는 사람들은 노트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노트 정리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가 적어놓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학교 친구 인슬아, 가서 F 좀 켜줄래? 켜주는 거지? 아직 F 안 켜준 것 같은데. 자,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X축 자극에 대해서 Y축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소음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소음 농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짜다라고 느낄 수 있던 사람에 대해서 보는데 A라는 사람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고요. B라는 사람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요. A의 역치하고 B의 역치를 비교해 보면서 누가 더 민감한 겁니까? A요. 그렇죠? A가 더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역치가 작은, 즉 작은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또는 역치가 작은 신경이 훨씬 더 민감하다. 역치가 작은 근세포가 훨씬 더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민감하다의 의미로서는 역치가 작은 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을 가지고 뭐 한참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해보자고요. 한낮이에요. 근데 등 뒤에서 촛불 하나 더 추가로 켜줬습니다. 밝아졌다 느낄 수 있을까요? 한낮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 오밤중이에요. 노트북 켜놓고 뭐 옆에 조그만 스탠드 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촛불 하나 켜줬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좀 밝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똑같은 촛불 하나의 밝기를 더 주었을 때 환한 대낮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는데 반면 어두운 밤에서는 촛불 하나 켜준 게 굉장히 밝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베버의 법칙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베버 법칙은 우리가 반응이 있었을 때, 자극이 있었을 때 이 자극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극의 변화량.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밝은 데서 공부하는데 좀 더 밝아졌잖아. 또는 좀 어두워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자극의 변화량. 이 값이 기존 R0, 기존 자극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변화 델타 R의 크기가 일정해라고 하는 이게 베버 법칙 되겠고 이 라지 K를 베버 상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특정 자극에 대해서 자극의 변화량이 작으면 조금만 변해도 느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베버 상수 K가 작다면 좀 더 민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감하다의 두 번째는 베버 상수 K가 작은 놈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 중에서 베버 상수 값이 좀 작은 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겠네요. 베버 상수 값이 좀 작은 놈은 시각과 후각은 베버 상수 값이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변화를 잘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미각과 청각은 상대적으로 베버 상수 K가 커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미각과 청각은 둔감하거든 하겠습니다. 시각, 후각에 비해서 청각과 미각은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맛의 농도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를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쌤, 나는 뭐 맛보는데 조금 맛 달라지면 쉽게 느끼는데요. 그거는 후각이 더 오죠.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학교 내신에도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민감하겠습니까에 대해서 역치에 대한 것과 베버 상수는 정규 과정에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감각 학교에서 수업 진도 나갔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험 범위 나갑니까? 네. 오케이. 뭐야 무슨 감각 나왔어? 우리가 자, 질문하시죠. 어떤 경우가 민감할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설페이드 우리가 3F를 한번 공부했을 때 살짝 나오기도 했었던 내용이지 싶은데 어떤 경우가 민감할까요? 여러분 몸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민감한지. 여러분들 뭐 역치나 베버 상수나 이것들은 아직 익숙지 않겠지만 이건 익숙할 것 같은데요. 감각점?
그렇죠? 감각점 수가 많은 경우가 민감하겠죠. 우리 손끝이라든지 얼굴, 뭐 입술 이런 쪽은 감각점 수가 많습니다. 반면 등판, 허벅지 이런 쪽은 감각점 수가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타격으로 허벅지 이렇게 때리는 것과 똑같은 하고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어느 쪽이 더 아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허벅지나 등판 쪽은 상대적으로 감각점 수가 즉 아프다는 통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덜 아픈 거. 반면 뺨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프게. 이해했습니까? 질문 나갑시다. 질문합시다. 영도도 뭐 스스로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주먹으로 턱을 이렇게 뚝뚝뚝 때려보는 거예요. 그죠? 질문, 퀘스천. 이렇게 때렸을 때 턱이 받는 힘이 더 커요? 주먹이 받는 힘이 더 커요? 상관없어. 주먹이 받는 힘이 더 커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답이 나빠요? 완전히. 와, 큰일 났다. 용생 울겠는데? 턱이 주먹을 때려요? 주먹이 턱을 때려요? 작은 반작용이죠. 작은 반작용. 아, 봤죠? 깡패가 주먹으로 내 턱을 갈겼어. 야, 내가 말이야, 내 턱으로 깡패 주먹을 빡 때리잖아. 말도 안 돼. 네요. 그렇지. 깡패 주먹이 내 턱에 가해준 힘이나 내 턱이 깡패 주먹에 가해준 힘이나 같아요. 무슨 관계라고? 자연 반작용. 근데 깡패 주먹은 별로 뭐 아픈 기색이 없어. 근데 나 턱은 이렇게 아프겠죠. 이건 뭐다? 이 턱에 감각점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물리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반작용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방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주먹이 힘이 더 크게 받았어요? 또는 턱이 더 큰 힘을 받았어요? 아니죠. 같은 크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 턱이 더 아픔을 많이 느끼겠냐? 주먹보다. 내가 이렇게 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뺨을 이렇게 때려도 마찬가지겠죠. 훨씬 더 뺨이 얼얼하게 아파요. 감각적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죠. 민감의 얘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130페이지 시각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각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시각이 만드시려면 일단 눈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눈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큰 덩어리막을 공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카메라의 몸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수정체라 불러주는 놈인데요. 수정체는 빛이 오매 그 빛을 굴절시켜서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도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상이 맺히는 영역을 뭐라 불렀습니까? 망막이라는 힘을 썼습니다. 카메라의 필름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필름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없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빛이 맺히는 장소 뭐라 부릅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물리 쪽에서 뭐 광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CCD 뭐 이런 얘기가 소개될 것 같습니다. 이 망막에는 시세포가 있어서 그 빛을 인지하는데요. 시세포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시세포의 종류? 시세포는 기본적으로 원뿔 세포와 막대 세포로 소개되겠습니다. 혹시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 공부해 봤던 사람들은 막대를 한자로 막대 간자 쓰고요. 막대 모양이라서 모양 상자 써서 간상세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원뿔 이거 한자어로 원추세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예전 이름이에요. 혹시 옛날 책이라든지 뭐 미리 꽤 옛날에 이런 걸 한번 공부해봤던 사람은 원추세포, 간상세포라는 이름으로 공부해봤을 겁니다. 이 원뿔세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청원뿔 세포와 녹원뿔 세포, 적원뿔 세포가 있네요. 그래서 이 원뿔 세포는 화장에 대해서 대략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볼 때 파란색의 흥분도가 높아요 하는 세포와 초록색의 흥분도가 높아야 하는 세포 그리고 빨간색의 흥분도가 높아야 하는 세포로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여기 빛을 삼은 색을 뭐라 부릅니까? 빛을 삼은 색이 R, G, B하죠. 예, 우리의 원뿔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RGB, 빛을 삼은 색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초록색 분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갖고 노란색으로 해봤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원뿔세포는 상대적으로 강한 빛에 반응하는데요. 강한 빛에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색과 명암을 구분하겠습니다. 반면 막대세포는 상대적으로 약한 빛에 반응합니다. 색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고요. 명암 이 정도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망막에서 상이 잘 맺히는 이쪽 부분을 황반이라는 것을 씁니다. 망막에서 빛이 잘 맺히는, 정확하게 맺히는, 상이 잘 맺히는 얘기를 황반이라는데요. 그래서 원뿔세포는 황반에 모여 있습니다. 대략 1,000만 개 정도의 원뿔세포가 있어요. 반면 망막 바깥쪽으로 황반 주변으로 막대세포들이 위치하는데요. 대략 한 1억 개 정도 위치되고 있습니다. 막대세포가 흥분하는 것은 로놉신이라는 물질의 분해, 로놉신의 분해에 따른 화학 에너지가 막대세포를 흥분시키고 그래서 약한 빛을 감응하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밝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조금씩 물질의 형태가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색은 잘 몰라도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귀신 아니야? 그거는 밝은 빛에서 먼저 로놉신이 이미 다 분해되어 있던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로놉신이 합성되고 합성된 로놉신이 다시 분해되는 빛에 대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체를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나중에 암수능이라는 이름으로도 공부하게 되겠어요. 반면 원뿔세포 이쪽에서는
롭신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분해의 그 분해에 따른 에너지가 시세포를 흥분시킬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막대세포의 흥분이 좀 잘 안 일어난다면 약한 빛을 우리가 잘 못 보겠네요. 뭐라 그러지? 로놉신의 합성 분해가 잘 안 일어나. 막대세포가 좀 이상해졌어. 뭐라 그러지? 약한 빛을 잘 못 봐요. 약한 빛이면 밤이겠죠. 밤에 장님이 되겠네요.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이건 양행증입니다. 비타민 A가 바로 이 로놉신의 전구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닥바닥에 원푸세포가 병신이야. 뭐지? 원푸세포가 병신이야. 원푸세포 고장났어. 색이 잘 구분 못해요. 예. 생명계입니다. 구분되겠습니까? 네. 이쪽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 시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시세포에서 나온 시신경이 뒤쪽으로 가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빠져 나가네요. 따라서 이렇게 시신경 다발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은 시세포가 없는 영역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시세포가 없는 영역, 이것은 맹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참고로 맹자는 아까 여기 생맹할 때 야맹증 할 때 맹자는 이게 뭐죠? 망할 망자죠. 이거는요. 눈목자죠. 눈목 알겠습니까? 눈이 망했다 하는 맹인할 때 그 맹점입니다. 맹점이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맹점에 빛이 맺히면 이 맹점에서는 그 빛을 인지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경다발이 나가는 요 길이 맹점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내 눈에 맹점 있다는 거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자, 한눈 감고요. 한눈 감고 다른 쪽 눈을 주변에 안구를 조금씩 눈꺼풀 위로 눌러주시면 코 쪽 방향에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눈 감고 다른 쪽 눈을 눌러주셨을 때 코 쪽 방향에 맹점이 있어서 그쪽에 빛이 맺히면 코 방향 쪽에 까만 게 느껴집니까? 더 뒤에는 안 보이지 않아? 까지는. 자, 어쨌든 맹점이라는 부분에 빛이 맺히면 그쪽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맹점을 두 눈으로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맹점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살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우리가 공막의 맨 바깥쪽은 맥락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빛이 요 수정체에 들어온 빛이 망막에 맺혀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빛이 들어오면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맥락막은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합니다. 카메라의 본체, 여러분 카메라 바디가 투명한 바디로 해가지고는 사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맥락막 이거는 일종의 어둠 상자가 되는 거죠. 즉 카메라 바디 쪽으로 빛이 새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수용체 앞에 홍채라 불러주는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가 있겠습니다. 홍채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바로
동공이죠. 뭐 그 앞쪽에 강박골 이렇게 있네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수정체의 두께 조절에 관여하는 진대란 놈과 선모체가 있습니다. 정규교재로 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눈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눈 안에는 유리체에서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어요. 130페이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뭐 없다는 사람들은 이걸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의 조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 곳을 봅니까? 가까운 곳을 봅니까?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즉, 거리 조절. 뭐 거리는 원근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원근 조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가까이 봅니까? 멀리 봅니까? 근데 어차피 둘 중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면 되겠죠. 굳이 양쪽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을 보는 게 설명하기에 용이할까요? 먼 곳 보는 게 용이할까요? 당연히 가까운 거죠. 여러분들 맨날 보는 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맨날 50cm 안에서 핸드폰 보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먼 곳을 봅니까와 가까운 곳을 봅니까? 한데 아무래도 가까운 곳 보는 게 설명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1번 선모체가 수축합니다. 2번 그러면 진대는 늘어나요? 이완돼요? 그렇게 늘어난 진대에서 3번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과정이 우리가 먼 곳을 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겠는데 그 반대 기적이 되겠죠. 이 패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모체, 진대, 수정체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밝기 조절 영암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밝은 곳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 홍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채. 어떤 게 설명하는 게 용이할 것 같습니까? 밝아진 게 설명하기 용이할까요? 어두워지는 게 용이할까요? 그냥 플래시 비추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친구한테 핸드폰 그 플래시로 눈봉시켜도 괜찮겠죠? 뭐 안 되면 뭐 둘이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친구 눈에다가 플래시 눈 비치했을 때 동공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이 부분이 홍채가 되는데요. 여기가 동공이 되겠죠? 이렇습니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을 우리는 환상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고리 환자입니다. 모양 환상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은 종주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밝은 빛을 주어요. 밝은 빛을 주었을 때, 오 이거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데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손상받을 것 같아. 그래서 곤란하겠다. 홍채야 좀 늘어나가지고 빛을 좀 줄여줄래? 이게 됩니까? 이게 내의주 됩니까? 이게 내의주 돼요? 안 되죠. 여기 내의지하고 상관없는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왔는데요. 내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이걸 무조건 반사가 되는데 이게 중간내 반사. 이거는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연수 반사가 있고 중간내 반사가 있고 척수 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신경계하면서 소개될 겁니다. 중간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되면 교감 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와 반대하는 거겠죠. 교감 신경에 의해서 환상근은 수축하고 종주근은 이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홍채가 넓어지는데요. 이거 홍채 넓어진 것을 홍채가 이완되어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쪽까지 녹화됩니까? 됩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밝은 빛을 쬐어줬을 때 참고로 이 얘기는 중3 정도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채가 넓어지고 이완되겠습니다. 홍채가 넓어지니까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동공 축소 이 패턴 되겠다고요. 이해됐나요? 교감 신경 좀 빼볼까? 밝은 빛을 주었으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환상근과 종주근의 관계가 그래서 환상근이 수축돼서 이렇게 되겠고 종주근이 늘어나서 홍채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이게 밝아졌을 때 우리 눈의 변화입니다. 구분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시력의 교정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시와 원시가 있겠네요. 물론 원시 말고도 뭐 난시가 있어서
빛이 여러 개 산란되어 있고 상이 여러 개 생기는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원시와 근시에 대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도 근시일 텐데요. 혹시 나는 원시다 하는 사람 있어요? 다들 근시일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근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면 수정체가 너무 두껍거나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진 상태거나 아니면 안구의 길이가 평상시보다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긴 안구 길이가 길어진 이런 상태가 근시입니다. 그래서 근시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사람이 근시예요. 그래서 이 근시의 교정은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오목 렌즈를 사용하면 빛이 오목 렌즈에서 옆으로 퍼지죠. 이외에 상이 맺히는 그래서 상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원시가 되겠죠. 요 근시의 교정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교정은 오목 렌즈로 근시의 교정이랍니다. 물론 원시는 그와 안 되겠죠. 어차피 근시, 원시 둘 중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뭐 주변에 안경 쓴 사람들, 여러분들 뭐 나도 그렇지만은 근시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뒤에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까 싶은데요.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 여러 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이 프린트 나눠준 걸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시각과 청각에 대한 문제가 30문제씩 3개, 그 외에 후각, 미각, 피부 감각에 대한 거 하나, 그렇게 해서 4개를 묶어놓은 겁니다. 맨 앞에 파트에서 시각에 대한 것만 골라주십시오. 이해됐습니까? 청각은 놔두시고요. 알겠어요? 시각에 대한 것만 1회차에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눈과 귀, 시각에 대한 것만 골라 풀겠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하십시오.